어제 가지. 어제가 개막전이었는데 왜 어제 안 가고 오늘 가? 굳이. 뭐 보겠습니다. 인gl리시 3번부터 오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 4, 5 정도. 잠깐만. 학교에선 전지문 더 나갈 수 있긴 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진도를 던져놓은 거지 시험 범위로. 근데 지금 과학 기술 정도는 다 했다 그랬고. 하루에 2개씩 하루 2개씩은 회차가 몇 개지? 저가 2번 두고니까 4번? 그럼 되네. 학교는 되네. 아니 아니다. 우리 해보자. 안 되면 뭐 쌤이 이제 영상 찍어 올려줄게. 뭐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런 것도 학교에서 또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가봅시다. 먼저 볼게. 법은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로 국가에 의해 제정되고 실행되는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동그라미 실정법 동그라미. 우리가 지금 이 거기서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쨌든 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 집은 학교에서 수업을 했으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실정법의 메인 주제가 아니죠. 그지? 실정법은 입법기관이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 만든 규범으로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 사회 질서를 실현한다. 그러나 나왔어요. 그러나 실정법만으로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 정의와 도덕적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 바로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규범인 자연법이다. 좋아요. 실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이 실정법에 뭐라고? 문제가 많다고 했었어. 그치? 실정법에 문제가 많아. 실정법에 문제가 많아서 어떻게 하겠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자연법이라는 거를 만든다고요. 법이라는 걸 생각한다고요. 자연법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여긴다. 따라서 자연법은 법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으로 기능하며 실정법의 정당성을 가지는 것 역시 자연법의 원리에 부합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자, 그럼 굳이 따지면 우리가 지금 여기 표시해놨던 둘이 대조된다라는 말 자체는 옳지 않죠. 어떻게 돼야 맞아?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훨씬 더 윗계급에 있는 거지. 그지? 실증법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하려면 뭘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 이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연법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도덕적 이들 봐봐. 법으로 사람을 죽여도 문제 없다라는 법이 있다고 치자. 자연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어때? 우리 도덕적 원리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든 실정법은 문제가 있는 거지. 자연법의 판단 기준을 정당히 안 정당해? 정당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 물론 이제 뭐 이건 내가 지금 한 건 뭐 단적인 예시를 든 겁니다. 그지? 어쨌든 자연법이 조금보다 더 위에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 같은 거야.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같은 거. 결국은 이 자연법에 대해서 우리 해당 지문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인문 예술 지문이죠. 법이라고 해놓고 인문 지문에 있는 이유가 그 다음 문단에서 계속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연법 철학의 기초는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나 그 이전에 헤파이클레이토스나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 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선의 실현을 통해 자연적 정의를 논의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후대 자연법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스토아 학파는 이러한 사상을 계승시키고 발전시켜 인간은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고 그 속에서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나왔어. 첫 번째 누구라고요?
스토아파. 이 스토아파에 대해서 얘기했어. 또한 인간의 이성은 단순한 사고의 도구가 아니라 자연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었대. 무슨 말입니까? 이 스토아 학파의 의의가 뭐야? 스토아 학파의 의의는 자연 전체와의 조화야. 자연 전체와 조화. 맞습니까? 우리 기계에서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사상은 로마법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주어 자연법이 법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스토아 학파의 이런 조화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고? 로마법에 영향을 미쳤어. 그지? 이 로마법에 따라서 이게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즉 정당성의 기준이 된 것이고, 이길 그대로 중세에서는 기독교 신학과 결합하여 신의 창조 질서와 인간 이성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 체계로 발전되었다. 이랬다가 중세 기독교 신학에도 영향을 끼친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하게 미쳤다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야? 이 조화라는 것. 중세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과 인간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중세 대표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영원법의 일부로 봤는데, 여러분 밑줄 치세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라고 적겠으면 토마스 뭐라고 합니까? 자연법은 영원법이다. 그지? 그는 영원법을 신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부여한 보편적 질서이자 규범으로 보았다. 아까 그 봤던 거랑 이어지네. 중세 기독교 신학이랑 연결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본성 속에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자연법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세계가 신의 인도에 따라 조화롭게 유지되는 존재 질서에 뿌리를 둔 도덕적 규범이며,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에 부합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논리를 기반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자연법이라는 친구는 관습이 아니라 뭐래? 신의 의도래. 신의 의도. 그리고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래?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그랬어. 그지? 이 신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선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연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였어. 만들어지는 실정법 역시도 이러한 자연법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현대에 들어 여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어때? 시기적으로 중세와 그 이전 고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지? 근데 이제부터 조금 넘어올 거야. 시간선이 조금 넘어옵니다. 현대에 들어서 자크 마리텍은 사실 뭐 우리 지문에서 얘네가 핵심이긴 합니다. 자연법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라고 본대. 인간의 내면적 질서. 위주치세요. 인간의 내면적 질서라고 적어줍시다. 정리합시다. 근데 뭐 필기하기 뭐 귀찮으면 나중에 이거 선생님 찍어도 된다고 한다 그지? 한 강의 찍으세요 이거. 해석하였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성적 추론 이전에 이 성향을 통해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이것도 똑같이 얘기. 인간은 뭐래? 인간은 선을 추구해.
인간은 그래서 선을 추구해서 이성적으로 가기 이전에 이 자연법이라는 걸 직관적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했어. 그지? 따라서 자연법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규칙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따르는 삶의 원리라고. 그지? 인간은 선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 하는 거라고. 그럼 어디랑 비슷해?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선을 따른다 라는 논리랑 어느 정도 비슷해. 완전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없어. 그지? 왜 완전 똑같다 라고 할 수 없어? 자 봐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의도라고 했어. 근데 마르팅이 신에 대해 얘기했어? 아니야.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뭐라고? 내면적 질서.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거라고. 이건 또 조금 달라요. 그죠? 이런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도 꽤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르팅은 또한 자연법이 단순히 본능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를 강조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선을 추구하는데 내면적 질서인데 본능처럼 작용하는 건 아니야. 인간이 자연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뭐래? 지적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며 문화적 사회적 조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연법 체계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법을 지닌 보편적 원리가 사회 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실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엔 이렇게 인간이 선을 인지하는 내면적 질서는 본능이 아니라 교육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논파에서 다시 나오는 거야. 이를 존재하는 자연법과 인식하는 자연법이라고 하고 있어. 우리는 존재랑 인식이라고만 적을게. 여기는 자연법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교육과 도덕적 성숙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예컨대 인간 존엄이나 자유, 정의와 같은 원리는 누구에게나 내재하지만 구체적인 제도와 법으로 드러내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도덕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팅에게 자연법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규범이며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됐대? 인권 개념의 철학적 기초가 됐대. 요하네스 메스너는 적을게요. 요하네스 메스너는 마르팅의 자연법 이해를 한층 더 확장했대. 둘이 연관관계는 확실히 있습니다. 확장시킨 거야. 그리고 서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지?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과 제도적 구현에 초점을 맞춘다. 메스너는 결국엔 제도나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인간의 본성에는 생리적, 심리적 차원을 넘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실존적 목적들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자기 보존과 완성, 자녀의 출산과 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적 공익, 증진 등이 포함된다. 메스너에 따르면 자연법은 개인의 양심에 머무르는 도덕 원리가 아니라 이러한 실존적 목적들을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원리여야 한다. 결국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야. 결국에는 무언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마르팅이 말처럼 인간의 내면적 질서에 의해서 선을 스스로 추구한다. 그지? 하지만 본능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내면적 질서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제도나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내야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법의 요청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실존적 목적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야. 법이라는 것이 실존적 목적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자연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와 질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틴과 메스너의 자연법 논의는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질서로 이해하며 레이첼의 본성은 보편적 질서로 이해한다. 그래서 보편적 질서로 그지 네 번째 질서로 이해하며 그것이 사회 속에서 구현돼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지? 마르틴은 어떻게 구현돼야 된다고? 사회 속에서 교육으로. 맞아? 메스너는 제도나 정책적으로 실존적 목적을 보장해야 된다고. 휴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그런 거야. 공통점 파란색으로 적을게. 이들의 공통점은 뭐야? 자연법은 보편적 원리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까지 끌어와야지. 그죠? 그러나 차이점도 나왔어요. 그러나 마리탱은 사회적 실현을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로 여러분 여기 표시해 주세요. 메스너는 뭐래? 메스너는 그것을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로 봅니다. 쉽게 설명했어요. 마르틴은 이걸 결과로 본 거고, 그지? 메스너는 이것을 과제로 본 겁니다. 혹시 차이가 좀 나지겠지? 결국 두 관점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발견하며 그리고 사회 연대 중을 감각하며 인간 존엄성과 사회적 행위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이끈다는 의의가 있다. 요거예요. 자연법이라는 보편적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라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요거에 대한 굉장히 차이점. 내가 한국 선생님이요 차이점을 조금 더 보시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3번 질문 끝. 괜찮습니까? 좋아. 응. 사진 찍을 친구들 사진 찍고. 그럼 너는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4개씩 나간다는 거잖아, 지문을. 한 쌤당 4개 나가는 거네. 8개? 따라갈 수가 없는데 학원에서. 한승이 그렇게 나가는데 한승이 좀 천천히 나가요. 일단 뭐 우리도 파이팅 있게 따라갔죠. 진짜 성립은 너희를 놔주질 않는구나 진짜로. 너희 힘들어, 그지?
그럼 오늘 한 인문예술 한 6번까지는 달려봅시다. 한 4개 정도 하면 선생님이 그다음부터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4개, 뭔가 할 수 있을까? 4개? 4개? 어디 가보자. 자, 예술과 표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이제 수능 특강에는 걸려 있는데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술 지문이 예술 지문. 이렇게 지문을 전반적으로 보면, 자, 얘는 되게 독특한 게 요새 되게 많지 않은 지문이지만 넘버링을 겁니다. 보입니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그지?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각 넘버링별로 선지 구성 요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건 또 특히 인문 예술 철학과 관련된 지문이다 보니 오히려 새로운 관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속 상태를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표현이라는 말이 단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데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반응에도 표현이라는 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축 늘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애처롭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나뭇가지 자체가 감정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내면의 정서를 투영하고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걸렸어요. 우리 지금까지 지문에서 표현 잘 했습니다. 그지? 근데 그래놓고 하지만을 걸었네. 그 말은 뭐야 얘들아? 우리가 기존까지 알고 있던 지금 우리 앞에서 한 3-4줄 동안 말하고 있는 이 표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 두고 읽자고. 하지만 표현이라는 말이 가장 사용되는 분야는 다름이 아닌 예술이며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어 왔다. 이런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1번, 2번, 3번 넘버링 걸어뒀던 게 다양한 견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아둬야 합니다. 근데 우리 또 방학 동안 했던 모의고사 수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의고사 시간 동안 얻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나 근데 뭐 모의고사 시험 문제 내신다는 말씀은 안 하든? 제발 하지 말아다. 지금 지문이 몇 개인데, 아니 지문이 39개, 40개 거의. 너네 뭐 어떻게 다 공부하냐? 이런 것도 마지막에 뽑을 수도 있어. 몇 개 빼라고. 막상 또 그냥 다 했는데 그럼 좀 억울한데. 봅시다. 실제로 표현을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오케이, 표현에 대한 첫 번째 견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견해 이제 뭐라고? 표현을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예술 창작 과정에서 행해지는 내적 활동이라고 봅니다. 이주천 넣으세요.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상가가 크로체와 콜리무드이다. 크로체는 예술의 본질을 직관과 동시했대요. 또 여기에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네. 뭐야, 뭐 이런 부탁진 않을게 얘들아.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얘는 뭐로 봤대? 직관이라고 봤대. 그거의 관점에서 직관되기 이전의 것은 단순히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개입하면 명료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되며 이때의 정신활동이 바로 직관이고 동시에 표현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물체에다가 뭐를 말해? 우리의 정신이 개입돼. 그럼 이때부터 뭐라고? 직관이자 관찰이라고. 그지?
따라서 그는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 내별적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 내별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직관하자 관찰한 것을 그려내면 예술, 그지? 요걸 그리면 예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 경험 또한 알고 보면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콜링우드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고, 기존의 미학이나 예술학이 일상과 예술 간의 연속성을 간과하고 예술을 일상의 정신적 삶과 유리시켜 특수한 기능과 귀족적 취향의 산물로 취급해온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무슨 말이야? 콜링우드는 뭐래? 홀리우드의 주장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술과 경험은 전부 예술은 본질적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것도 다 하는 것도 다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예술가는 일반인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풍부하고 복잡한 직관 능력을 지니지만 표현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하다는 건 표현이 만들어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말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뭐라고 말했어? 너네가 입으로 말을 외운다 얘들아. 표현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야. 표현이 만들어진 방식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크로치와 콜링우드는 표현을 인간의 내부 과정으로 이해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내적 활동이라고. 내적 활동. 따라서 예술은 예술가가 직관을 얻는 순간 그 내면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여겼다. 특히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예술가의 내적 직관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외적으로 구현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계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한계가 뭐래 얘들아? 물리적 매체를 포착을 못해. 근데 당연히 물리적 매체는 파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적인 활동이라고 했는데 물리적인 거 외적인 거다. 당연한 거예요, 그지? 딱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납득이 가능해야 돼. 둘째로 표현을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성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이거 뭐를 들어있겠어? 그지? 작품을 통해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관점은 예술의 본질을 소통해 준대. 자, 첫 번째에선 예술의 가치가 내적인 활동이었어, 그지? 물리적 매체랑 별없어. 근데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뭐래? 소통이 핵심. 톨스토이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여러분 톨스토이 누군지 아닙니까? 들어봤어? 톨스토이? 톨스토이 말고 톨스토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작가 유명한 작가야. 톨스토이는 예술가가 과거에 경험한 감정을 다시 불어일으켜 선, 색, 소리, 움직임, 언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보았다. 자, 톨스토이 입장에서 예술가가 과거에 경험을 해
이 과거의 경험을 표현해. 근데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가 되게 다양했어, 그지? 뭐 선색 소리도 있었고 뭐 글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이에게 감정 전달을 해야 돼. 요렇게 되어야 톨스토이 입장에서는 이게 예술 표현이라는 거야. 예술이라는 거야. 이 입장에서 볼 때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이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고 주도 면밀하게 표현해야 하며 관객은 이를 받아들여 동일한 심리적 경험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두 가지 의문이 따른다. 의문이 따른데 일단 의문이 따른다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뭐야? 한계 지적이랑 비슷한 거야. 결론적으로. 첫째, 예술가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과 관객에게 함기된 감정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 감정의 일치를 확인할 수가 없지. 왜냐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표현하고 다른 이 감정이 전달이 되는 게 메인인데 과거에 예술가가 느꼈던 감정이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슬픔을 느껴서 이 그림을 그렸다면 작가들도 동일한 슬픔을 경험해야 돼. 일단 너네가 진짜 단편적으로 노래만 듣고 생각해봐. 같은 노래를 듣고 다들 같은 감정을 공유하니? 아니지. 어때? 맞아. 같은 감정, 그러니까 같은 노래를 듣고도 다른 감정성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거야. 일례로 이제 이런 게 있지. 여기 이제 막 만약에 우리 본 사람 있나? 만약에 우리 본 사람? 만약에 우리 봤지. 거기 나오는 그 주제가 뭐 나와? 그날 사랑은 봄비처럼 그지? 그 같은 노래를 듣고도 자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현 여친이랑 그러니까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랑 보러 왔어. 그럼 그 노래가 나올 때 그 장면이 되게 어때? 예쁘지? 처음에 그 노래 나올 때 슬픈 장면 아니잖아. 그런데 이걸 만약 헤어지고 혼자 영화를 보러 왔어. 그럼 그런 행복한 장면이 나올 때 어떤 감정이 들겠어?